단 17초의 영상이 한 쌍의 부부를 영원히 사라지게 만들었습니다. 2013년 10월 26일 부산 해운대에서 촬영된 이 CCTV 화면 속 신혼부부는 환하게 웃으며 걷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불과 3시간 후 이들은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렸습니다. 신랑은 김태연 29세 중견 건설회사 현장 소장, 신부는 이소연 27세 초등학교 음악교사, 결혼 3개월 차 신혼부부였습니다. 사연 시작 전에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이들은 왜 갑자기 사라진 걸까요? 매주 주말마다 등산을 가던 이들이 왜 그날따라 바다로 향했을까요? 차는 주차장에 그대로 있었고 지갑과 핸드백도 차 안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12년 후 AI 기술로 재분석한 CCTV 영상에서 경찰이 놓쳤던 결정적 17초가 발견되었습니다. 두 사람 뒤를 따라가던 검은색 차량 한 대, 그리고 주차장에 나타난 의문의 남성, 12년간 숨겨졌던 충격적 진실. 2013년 부산 신혼부부 실종 사건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사건 파일. 완벽했던 그날 아침. 2013년 10월 26일 토요일 오전 7시 30분 부산 남구 대연동 3익 아파트 15층 1502호. 김태연 씨는 평소처럼 일찍 일어났습니다. 건설 현장에서 10년을 일한 그는 주말에도 일찍 일어나는 것이 습관이었습니다. 키 178cm 단단한 체격에 짧은 머리, 성실하고 책임감 강한 성격으로 직장 동료들 사이에서 신뢰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내 이소연 씨는 아직 잠들어 있었습니다. 키 162cm 긴 생머리에 밝은 미소가 인상적인 여성. 대연 초등학교에서 5년째 음악을 가르치고 있었고 아이들 사이에서 인기가 많았습니다. 두 사람은 6개월 전인 2012년 11월에 결혼했습니다. 대학 동아리 선후배로 만나 7년 연애 끝에 결혼한 부부. 양가 부모님도 두 사람의 결혼을 매우 기뻐했습니다. 우리 딸이 좋은 사람 만나서 정말 다행이야. 장모님은 사위 태연 씨를 친아들처럼 아꼈습니다. 오전 8시 소연 씨가 일어났습니다. 여보, 오늘 날씨 정말 좋은데. 창밖으로 5월의 햇살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완벽한 나들이 날씨였습니다. 그럼 오늘 바다 갈까? 해운대 쪽으로 태연 씨가 제안했습니다. 평소 이들 부부는 매주 토요일마다 등산을 갔습니다. 북한산, 도봉산, 설악산까지 전국 방방곡곡 산이란 산은 다 가봤습니다. 하지만 이날은 달랐습니다. 좋아요, 오랜만에 바다 구경하자. 소연 씨가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두 사람은 간단히 아침을 먹었습니다. 토스트 2개, 우유 2잔, 삶은 계란 2개. 점심은 해운대 가서 회 먹을까? 좋지. 달맞이길 카페도 가보고 싶었어. 오전 9시 30분 두 사람은 집을 나섰습니다. 태연 씨는 흰색 반팔티에 청바지 차림, 소연 씨는 연한 분홍색 원피스에 흰색 가디건을 걸쳤습니다. 머리는 한쪽으로 묶고 선글라스를 썼습니다. 손에는 작은 베이지색 핸드백. 다녀오겠습니다. 현관문을 나서며 밝게 인사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이 집으로 돌아오는 마지막 인사가 될 줄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지하 주차장에서 차에 올랐습니다. 은색 소나타 3년 된 차량. 태연 씨가 항상 깨끗하게 관리하던 차였습니다. 오전 10시 광안대교를 지나고 있었습니다. 날씨 진짜 좋다 여보. 소연 씨가 창밖을 보며 말했습니다. 푸른 바다, 하얀 요트,
날아가는 갈매기들. 완벽한 주말이었습니다. 오전 10시 45분 해운대 해수욕장 근처 주차장에 도착했습니다. 여기 주차하고 걸어서 갈까? 응, 산책하면서 가자. 두 사람은 손을 잡고 걷기 시작했습니다. 이때가 오전 10시 50분 해변을 따라 천천히 걸었습니다. 관광객들로 붐비는 거리, 아이들의 웃음소리, 파도소리, 갈매기 울음소리, 평화로운 주말의 풍경이었습니다. 오전 11시 30분 횟집에 들어가 점심을 먹었습니다. 모둠에 한 접시, 소주 한 병, 맥주 2병. 우리 다음 주 부모님들 모시고 여행 갈까? 태연 씨가 말했습니다. 좋지, 엄마가 제주도 가고 싶다고 하셨어. 행복한 대화가 이어졌습니다. 오후 1시 20분 식사를 마치고 나왔습니다. 커피 마시러 달맞이길 갈까? 그래, 거기 전망 좋은 카페 있잖아. 두 사람은 달맞이길을 향해 걷기 시작했습니다. 이때가 오후 1시 30분. 이들이 마지막으로 목격된 시각까지 이제 30분 남았습니다. 오후 1시 50분 달맞이길 중터 오션뷰 카페에 도착했습니다. 3층짜리 건물의 2층에 위치한 이 카페는 바다 전망이 아름다운 곳으로 유명했습니다. 아메리카노 2잔 주세요. 창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푸른 바다가 한눈에 보이는 최고의 자리였습니다. 사진 찍자 여보. 소연 씨가 핸드폰을 꺼내 셀카를 찍었습니다. 환하게 웃는 두 사람의 모습. 이것이 이들의 마지막 사진이 되었습니다. 오후 2시 정각 카페 CCTV에 두 사람이 마지막으로 포착되었습니다. 카페를 나서는 두 사람. 손을 잡고 걷는 모습. 그런데 그 뒤로 한 대의 차량이 천천히 따라가고 있었습니다. 검은색 SUV. 번호판은 흐릿하게 찍혀 확인이 불가능했습니다. 이것이 경찰이 12년 후에야 발견한 결정적 단서였습니다. 두 번째 사건 파일, 사라진 신혼부부. 오후 2시 카페를 나선 두 사람은 달맞이길을 따라 걸어 내려갔습니다. CCTV에 포착된 마지막 모습. 손을 잡고 걷는 평범한 신혼부부의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이후 두 사람의 행적은 어디에서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오후 3시 태연 씨의 어머니 박순자 씨는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저녁에 집에 들를 거냐는 안부 전화였습니다. 하지만 전화는 받지 않았습니다. 처음엔 별로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바닷가 데이트 중이니 전화를 못 받을 수도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오후 5시 태연 씨의 회사 동료 정민수 씨가 전화를 걸었습니다. 내일 현장 일정을 확인하려던 전화였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도 전화는 받지 않았습니다. 이상하다고 생각한 정민수 씨는 소연 씨에게도 전화를 걸었습니다. 소연 씨의 전화도 꺼져 있었습니다. 오후 7시 상황이 심각해지기 시작했습니다. 태연 씨 부모님 댁에서 저녁 약속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매주 토요일 저녁 7시 두 집안 식구들이 모여 저녁을 먹는 것이 관례였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전화도 계속 꺼져 있었습니다. 태연 씨는 약속을 한 번도 어긴 적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특히 부모님과의 약속은 절대 어기지 않았습니다. 뭔가 잘못됐어. 태연 씨 아버지 김병수 씨가 말했습니다. 즉시 경찰에 신고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장모님은 조금 더 기다려보자고 했습니다. 혹시 차가 고장났거나 길이 막혀서 늦는 걸 수도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오후 9시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었습니다. 김병수 씨는 부산 남부경찰서에 실종 신고를 했습니다. 29세 남성과 27세 여성 오늘 오후부터 연락 두절. 경찰은 즉시 수색을 시작했습니다.
태연 씨 핸드폰의 마지막 위치를 추적했습니다. 오후 2시 15분 해운대 달맞이길 일대가 마지막 위치였습니다. 그 이후로는 전원이 꺼진 상태였습니다. 오후 10시 30분 경찰은 해운대 일대를 수색하기 시작했습니다. 달맞이길 카페, 주변 해변 산책로, 주변 공원. 하지만 아무런 흔적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오후 11시 45분 결정적 발견이 있었습니다. 해운대 해수욕장 근처 공영 주차장에서 태연 씨의 차량이 발견된 것입니다. 은색 소나타 차량은 주차장 3층에 그대로 서 있었습니다. 오전 10시 45분 주차한 이후 움직이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경찰이 차량을 확인했습니다. 문은 잠겨 있었습니다. 차량 내부를 살펴본 결과 놀라운 사실이 발견되었습니다. 소연 씨의 베이지색 핸드백이 조수석에 그대로 있었습니다. 핸드백 안에는 지갑, 핸드폰, 화장품이 모두 들어 있었습니다. 태연 씨의 지갑도 운전석 선반 위에 놓여 있었습니다. 현금 15만 원과 신용카드 3장 운전면허증까지 모두 그대로였습니다. 차 키는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이건 납치입니다. 현장에 출동한 강민철 형사가 말했습니다. 지갑과 핸드백을 두고 갈 리가 없다는 판단이었습니다. 자발적으로 사라진 게 아니라 누군가에 의해 끌려간 것으로 추정되었습니다. 자정이 넘은 시각 태연 씨 부모님과 소연 씨 부모님이 경찰서로 달려왔습니다. 제발 우리 아이들을 찾아주세요. 소연 씨 어머니 이경희 씨는 울먹이며 애원했습니다. 경찰은 즉시 광역 수색에 들어갔습니다. 해운대 일대 모든 CCTV를 확보하기 시작했습니다. 오전 2시 첫 번째 CCTV 분석이 시작되었습니다. 오션뷰 카페 앞 CCTV 오후 2시 정각 두 사람이 카페를 나서는 모습이 포착되었습니다. 손을 잡고 걷는 평범한 모습. 하지만 그 다음 행적이 묘연했습니다. 달맞이길 아래쪽 CCTV에는 두 사람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분명 이 길로 내려갔어야 하는데 어디로 간 걸까? 담당 형사들은 혼란스러워했습니다. 오전 4시 주차장 CCTV를 분석했습니다. 오전 10시 45분 두 사람이 차를 세우고 나가는 모습. 오후 시간대 주차장에 돌아온 흔적은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차 키는 누가 가진 걸까요? 5월 19일 일요일 오전 6시 본격적인 수색이 시작되었습니다. 경찰 50여 명과 해경 10여 명이 투입되었습니다. 해변 방파제 인근 숲속 샅샅이 뒤졌습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오전 9시 언론에 실종 소식이 보도되기 시작했습니다. 부산 신혼부부 실종 오후부터 행방불명. 뉴스를 본 시민들의 제보가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오후 2시쯤 달맞이길에서 신혼부부로 보이는 커플을 봤다는 제보. 하지만 구체적인 정보는 없었습니다. 오후 3시 결정적 목격자가 나타났습니다. 달맞이길 슈퍼마켓 주인. 김영수 씨 67세 저도 그 부부를 봤습니다. 오후 2시 10분쯤이었어요. 김영수 씨의 증언이 시작되었습니다. 젊은 부부가 손을 잡고 가게 앞을 지나갔어요. 여자분이 분홍색 원피스를 입었고 남자분은 흰색 티셔츠를 입었습니다. 그때 뒤에서 검은색 차 한 대가 천천히 따라오고 있었어요. 경찰은 즉시 주목했습니다. 검은색 차량의 특징을 기억하십니까? SUV였어요. 번호판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뒤쪽 유리에 스티커가 붙어 있었습니다. 이 증언으로 수사는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습니다. 단순 실종이 아니라 계획된 범죄일 가능성이 커진 것입니다. 오후 5시 긴급 대책회의가 열렸습니다. 강력반 전체가 이 사건에 투입되었습니다. 검은색 SUV 차량을 찾는 것이 최우선 과제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해운대 일대를 지나간 검은색 SUV만 해도 수백 대였습니다. 그날 밤 가족들은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태연이가 저한테 오늘 저녁에 꼭 오겠다고 했어요. 우리 아들은 약속을 절대 안 어기는 애예요. 박순자 씨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소연이는 겁이 많은 아이예요. 지금 얼마나 무서울까요? 이경희 씨도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5월 20일 월요일 실종 3일째. 여전히 아무런 단서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후 3시 충격적인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해운대 앞바다에서 여성용 선글라스 한 개가 발견된 것입니다. 소연 씨 것으로 추정되는 선글라스였습니다. 세 번째 사건 파일, 바다에서 발견된 증거. 5월 20일 오후 3시, 해운대 해수욕장 백사장. 한 시민이 파도에 밀려온 선글라스를 발견했습니다. 검은색 테에 갈색 렌즈 여성용 선글라스였습니다. 즉시 경찰에 신고가 접수되었습니다. 오후 4시 소연 씨 어머니 이경희 씨가 선글라스를 확인했습니다. 이건 우리 소연이 거예요. 손을 떨며 선글라스를 만졌습니다. 제가 지난달에 사준 거예요. 여기 안쪽에 작은 스크래치가 있는 게 특징이에요.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소연 씨의 선글라스가 맞았습니다. 그렇다면 두 사람이 바다에 빠진 걸까요? 강민철 형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이건 의도적으로 버려진 겁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선글라스가 발견된 위치를 보십시오. 선글라스는 해변에서 약 30m 떨어진 곳에서 발견되었습니다. 파도에 밀려왔다면 더 깊은 곳에서 발견됐어야 합니다. 게다가 선글라스 상태가 너무 깨끗했습니다. 바닷물에 오래 있었다면 소금기나 해초가 묻어 있어야 하는데 거의 새 것 같았습니다. 누군가 일부러 바다에 던진 것으로 추정됩니다. 수사팀은 새로운 가설을 세웠습니다. 범인이 납치 후 증거를 없애기 위해 소연 씨의 물건을 바다에 버렸을 가능성. 오후 6시 주변 CCTV를 다시 분석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해변 쪽 CCTV에 집중했습니다. 그리고 오후 8시 결정적 장면이 포착되었습니다. 5월 18일 오후 5시 20분 해운대 해변 산책로 CCTV. 한 남성이 혼자 걷고 있는 모습이 찍혔습니다. 검은색 모자에 선글라스 마스크까지 착용한 수상한 차림새였습니다. 손에 작은 봉지를 들고 있었습니다. 남성은 주위를 두리번거리며 바다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봉지에서 무언가를 꺼내 바다에 던졌습니다. 바로 이 장면입니다. 강민철 형사가 화면을 정지시켰습니다. 이 남성이 선글라스를 버린 것으로 추정됩니다. 남성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습니까? 얼굴이 가려져 있어 식별이 어렵습니다. 하지만 키와 체격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키 약 175cm, 마른 체격 30대에서 40대로 추정. 남성은 물건을 버린 후 서둘러 자리를 떠났습니다. CCTV를 따라 남성의 동선을 추적했습니다. 남성은 해변 주차장으로 향했습니다. 오후 5시 25분 주차장에 들어가는 남성의 모습. 하지만 그 다음이 문제였습니다. 주차장 안쪽 CCTV가 고장 나 있었던 겁니다. 어떤 차를 타고 갔는지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망했습니다. 수사팀은 좌절했습니다. 5월 21일 화요일 실종 4일째. 언론에서는 연일 이 사건을 보도했습니다. 부산 신혼부부 실종 미스터리, 바다에서 발견된 선글라스. 전국적으로 관심이 집중되었습니다. 오전 10시 경찰청에서 특별수사본부가 구성되었습니다. 총 80명의 인력이 투입되었습니다. 해경도 수색에 합류했습니다. 혹시 두 사람이 바다에 빠졌을 가능성에 대비한 것입니다. 하지만 3일간의 수색에도 아무것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수중 수색팀도 투입되었지만
결과는 마찬가지였습니다. 오후 2시 슈퍼마켓 주인 김영수 씨가 다시 경찰서를 찾아왔습니다. 하나 더 기억난 게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그 검은색 차요 뒤 범퍼 오른쪽이 찌그러져 있었어요. 중요한 단서였습니다. 범퍼가 찌그러진 검은색 SUV 이 조건이라면 범위가 훨씬 좁아집니다. 경찰은 즉시 해운대 일대 정비소를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최근 범퍼 수리한 검은색 SUV가 있는지 확인했습니다. 5월 22일 수요일 실종 5일째. 여전히 두 사람의 행방은 묘연했습니다. 가족들은 점점 지쳐갔습니다. 제발 사람만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태연 씨 아버지 김병수 씨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우리 아이들을 데리고 계신 분 제발 풀어주십시오. 무릎 꿇고 부탁드립니다. 온 국민이 이 부부의 실종에 관심을 가졌습니다. 오후 4시 또 다른 목격자가 나타났습니다. 달맞이길 카페 근처 편의점 점원 이수진 씨 25세. 저도 그날 이상한 장면을 봤어요. 어떤 장면입니까? 오후 2시 30분쯤이었어요. 편의점 앞에 검은색 차가 잠깐 섰는데 차 안에 사람이 3명 있었거든요. 3명이요. 내 앞좌석에 2명, 뒷좌석에 1명. 뒷좌석 사람이 누워 있는 것 같았어요. 이 증언은 충격적이었습니다. 혹시 납치된 사람이 뒷좌석에 있었던 게 아닐까요? 하지만 차량 번호는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그냥 스쳐 지나가는 차라고 생각했어요. 오후 6시 수사팀은 회의를 열었습니다. 지금까지 나온 단서들을 정리했습니다. 첫째, 오후 2시 카페를 나선 후 행방불명. 둘째, 검은색 SUV가 두 사람을 따라감. 셋째, 범퍼가 찌그러진 차량. 넷째, 오후 2시 30분 편의점 앞 수상한 차량 목격. 다섯째, 오후 5시 20분 한 남성이 선글라스를 바다에 투기. 이 모든 것이 계획된 범죄임을 보여줍니다. 강민철 형사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가장 큰 의문이 남았습니다. 범인의 정체와 동기가 무엇인가? 두 사람은 평범한 신혼부부였습니다. 적도 없었고 빚도 없었습니다. 왜 이들을 납치한 걸까요? 5월 23일 목요일 실종 6일째. 태연 씨 회사에서 경찰이 방문했습니다. 혹시 태연 씨와 갈등이 있던 사람이 있습니까? 회사 동료들을 모두 조사했습니다. 하지만 태연 씨는 누구와도 다툰 적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모두가 그를 좋아했습니다. 소연 씨가 다니던 학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학부모들도 학생들도 모두 소연 선생님을 좋아했습니다. 도대체 누가 왜? 수사는 점점 미궁 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오후 8시 태연 씨 집 전화가 울렸습니다. 박순자 씨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뚝 끊겼습니다. 발신자 표시는 비공개. 혹시 범인이 전화한 건 아닐까? 경찰은 즉시 역추적을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공중전화에서 걸린 전화였습니다. 해운대 구남역 근처 공중전화. 범인이 근처에 있다는 뜻일까요? 경찰은 즉시 현장으로 달려갔습니다. 하지만 공중전화 주변 CCTV는 사각지대였습니다. 또다시 단서가 끊겼습니다. 그날 밤 자정 또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이번에는 소연 씨 부모님 집으로. 이경혜 씨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거기 누구세요? 우리 딸 어디 있어요? 하지만 상대방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숨소리만 들렸습니다. 그리고 다시 뚝 끊겼습니다. 범인이 가족들을 괴롭히고 있는 걸까요? 아니면 두 사람 중 한 명이 도움을 요청하는 걸까요? 하지만 확실한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5월 24일 금요일 실종 7일째. 일주일이 지났지만 두 사람의 생사조차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가족들은 절망에 빠졌습니다. 경찰도 더 이상 진전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오후 3시 놀라운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기장군 일광면 산속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린다는 제보였습니다. 네 번째 사건 파일 엇갈리는 증언들. 5월 24일 오후 3시 기장군 일광면 산속. 등산객 최재훈 씨 52세가 경찰에 신고를 했습니다. 산속에서 이상한 소리를 들었다는 제보였습니다. 어떤 소리였습니까? 여자가 도와달라고 외치는 소리 같았어요. 오후 1시쯤 등산로를 벗어난 깊은 산속에서 들렸습니다. 경찰은 즉시 수색팀을 출동시켰습니다. 구조대 30명과 경찰견 5마리가 투입되었습니다. 오후 4시부터 본격적인 수색이 시작되었습니다. 최재훈 씨가 소리를 들었다는 지점은 등산로에서 약 2km 떨어진 곳이었습니다. 일반인은 거의 가지 않는 깊은 산속이었습니다. 수색대는 산을 샅샅이 뒤졌습니다. 하지만 해가 지면서 수색은 중단되었습니다. 5월 25일 토요일 실종 8일째 새벽 6시부터 수색이 재개되었습니다. 헬기까지 동원되었습니다. 산 전체를 열화상 카메라로 촬영했습니다. 오전 10시 드디어 무언가 발견되었습니다. 하지만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등산로에서 500m 떨어진 곳에서 발견된 것은 남성용 운동화 한 짝이었습니다. 검은색 나이키 운동화 사이즈 270. 태연 씨가 실종 당일 신었던 운동화와 일치했습니다. 가족에게 확인한 결과 태연 씨 것이 확실했습니다. 그렇다면 두 사람이 이 산에 있다는 뜻일까요? 수색은 더욱 집중되었습니다. 오후 2시 또 다른 물건이 발견되었습니다. 운동화가 발견된 곳에서 100m 떨어진 지점. 여성용 흰색 가디건이 나뭇가지에 걸려 있었습니다. 소연 씨가 입었던 가디건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두 사람이 분명 여기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작 두 사람은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후 4시 수색대는 계곡 쪽으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혹시 계곡에 빠진 게 아닐까 하는 추측이었습니다. 하지만 계곡은 수심이 얕았고 물도 맑아서 바닥이 훤히 보였습니다.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오후 6시 수색은 또다시 중단되었습니다. 그날 저녁 수사팀은 긴급 회의를 열었습니다. 이상합니다. 왜 운동화와 가디건만 있고 사람은 없는 걸까요? 젊은 형사 박준영이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일부러 물건을 버린 거 아닙니까? 강민철 형사가 말했습니다. 수색을 산으로 유도하기 위해 범인이 일부러 물건을 버렸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다면 두 사람은 지금 어디에 있는 걸까요? 다시 원점으로 돌아갔습니다. 5월 26일 일요일 실종 9일째. 경찰은 다시 해운대로 돌아왔습니다. 처음부터 다시 수사를 시작했습니다. 모든 CCTV를 재분석하기 시작했습니다. 오전 11시 새로운 CCTV가 발견되었습니다. 달맞이길에서 200m 떨어진 주택가 CCTV였습니다. 5월 18일 오후 2시 15분 검은색 SUV 한 대가 지나가는 장면이 포착되었습니다. 차량 뒤쪽 범퍼가 찌그러져 있었습니다. 바로 목격자가 말한 그 차였습니다. 번호판을 확대해서 분석했습니다. 흐릿하지만 일부를 읽을 수 있었습니다. 부산 12거 48. 뒤 두 자리는 확인이 불가능했습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부산 12거로 시작하는 검은색 SUV 범퍼 손상 차량. 전산 검색 결과 총 37대가 검색되었습니다. 경찰은 즉시 37대 차량 소유주를 추적하기 시작했습니다. 오후 3시 첫 번째 차량을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알리바이가 확실했습니다. 오후 5시 두 번째 차량. 이것도 아니었습니다. 오후 7시 세 번째 차량.
또 아니었습니다. 수사는 밤새 계속되었습니다. 5월 27일 월요일 실종 10일째. 새벽 2시 드디어 수상한 차량을 발견했습니다. 부산 12거 4857. 소유주는 정우진 38세 무직. 주소는 기장군 정관음. 경찰은 즉시 정우진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새벽 4시 정우진의 집에 도착했습니다. 2층짜리 단독주택이었습니다. 집 앞마당에 검은색 SUV가 서 있었습니다. 뒤 범퍼가 찌그러진 차량. 바로 그 차였습니다. 경찰은 영장을 발부받고 새벽 6시 집을 수색했습니다. 정우진은 집에 없었습니다. 부인 김미선 씨 35세만 집에 있었습니다. 남편은 어디 갔습니까? 모르겠어요. 3일 전부터 집에 안 들어왔어요. 3일 전이면 5월 24일. 운동화와 가디건이 발견된 바로 그날이었습니다. 남편이 요즘 이상했어요. 김미선 씨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떻게 이상했습니까? 5월 18일 토요일 저녁 남편이 늦게 들어왔어요. 옷에 흙이 잔뜩 묻어 있었고 손에 상처가 나 있었어요. 무슨 일 있었냐고 물었는데 아무 일도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날 밤 남편이 차를 닦고 있었어요. 새벽 2시까지 차를 닦았어요. 경찰은 차량을 압수했습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 보내 정밀 분석을 의뢰했습니다. 오후 2시 정우진의 행적을 추적했습니다. 휴대폰 위치 추적 결과 5월 18일 오후 정우진은 해운대 일대에 있었습니다. 오후 1시부터 3시까지 달맞이길 근처에 머물렀습니다. 결정적 증거였습니다. 오후 4시 정우진의 과거를 조사했습니다. 놀라운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정우진은 5년 전 성범죄로 집행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여성 스토킹과 강제추행. 게다가 2년 전에도 여성을 미행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었습니다. 이 남자가 범인입니다. 강민철 형사가 확신했습니다. 오후 6시 정우진의 사진을 목격자들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슈퍼마켓 주인 김영수 씨가 확인했습니다. 맞아요. 이 사람이 검은 차를 운전하던 사람이에요. 편의점 점원 이수진 씨도 확인했습니다. 이 사람 맞아요. 운전석에 앉아있던 사람이에요. 모든 증거가 정우진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오후 8시 정우진 수배령이 내려졌습니다. 사진과 인적사항이 전국에 배포되었습니다. 하지만 정우진은 어디에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5월 28일 화요일 실종 11일째. 새벽 6시 국과수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차량 분석 결과가 나왔다는 것입니다. 트렁크에서 혈흔이 발견되었습니다. 극소량이지만 분명한 혈흔. DNA 검사 결과를 기다려야 했습니다. 오전 10시 정우진의 통화 기록을 분석했습니다. 5월 18일 오후 2시 30분 정우진은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통화 시간 3분 27초. 상대방은 누구였을까요? 전화번호를 추적한 결과 놀라운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상대방은 정우진의 사촌형 정우석 42세였습니다. 정우석도 전과가 있었습니다. 5년 전 폭행죄로 징역 6개월. 두 사람이 공범일 가능성이 제기되었습니다. 오후 2시 정우석의 집으로 경찰이 출동했습니다. 부산 사하구 다대동 허름한 빌라 2층. 하지만 정우석도 집에 없었습니다. 집안을 수색한 결과 이상한 물건이 발견되었습니다. 여성용 분홍색 원피스. 소연 씨가 입었던 것과 똑같은 옷이었습니다. 옷은 세탁되어 깨끗한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옷 안쪽 목 부분에서 작은 혈흔이 발견되었습니다. 즉시 국과수로 보내졌습니다. 오후 4시 두 사람의 휴대폰 위치를 추적했습니다. 정우진의 핸드폰은 꺼져 있었습니다. 정우석의 핸드폰도 꺼져 있었습니다.
마지막 위치는 모두 경남 양산시 일대였습니다. 5월 24일 오후 6시가 마지막 신호였습니다. 경찰은 양산 일대 수색에 들어갔습니다. 오후 8시 정우석의 지인을 조사했습니다. 정우석의 직장 동료 이철수 씨 45세. 정우석이 최근 이상한 말을 했다고 증언했습니다. 곧 큰 돈이 생길 거라고 말했어요. 무슨 일로 돈이 생긴다고 했습니까? 자세히는 안 말했는데 누군가를 협박한다는 뉘앙스였어요. 협박. 새로운 가능성이 떠올랐습니다. 혹시 두 사람을 납치해서 돈을 요구하려던 게 아닐까? 하지만 가족들에게는 어떤 협박 전화도 오지 않았습니다. 오후 10시 국과수에서 또 연락이 왔습니다. 원피스에서 발견된 혈흔 DNA 검사 결과 소연 씨의 혈액이 맞았습니다. 그리고 차량 트렁크 혈흔도 소연 씨의 것이었습니다. 이제 확실해졌습니다. 정우진과 정우석이 소연 씨를 납치한 것이 분명했습니다. 하지만 태연 씨의 흔적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두 사람을 따로 납치한 걸까요? 아니면 태연 씨는 다른 곳에 있는 걸까요? 수사는 점점 더 복잡해졌습니다. 그날 밤 자정 정우진의 부인 김미선 씨가 경찰서를 찾아왔습니다. 할 말이 있어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남편이 집에 숨겨둔 물건이 있는데 그걸 보여드릴게요. 5번째 사건 파일 사라진 희망. 5월 28일 자정경찰서 조사실. 김미선 씨가 가방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남편 서랍장 깊숙이 숨겨져 있었어요. 그것은 작은 수첩이었습니다. 검은색 표지의 낡은 수첩. 경찰이 수첩을 펼쳤습니다. 수첩에는 여러 여성들의 이름과 전화번호가 적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진들이 붙어 있었습니다. 모두 몰래 찍은 사진들이었습니다. 거리에서, 카페에서, 지하철에서 몰래 촬영한 사진들. 총 15명의 여성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그중 마지막 페이지에 소연 씨의 사진이 있었습니다. 대연 초등학교 앞에서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날짜가 적혀 있었습니다. 2013년 3월 12일. 실종 2달 전부터 소연 씨를 미행해왔던 것입니다. 밑에 메모가 적혀 있었습니다. 매주 토요일 등산 남편과 함께 조심스러움. 정우진은 소연 씨의 일상을 모두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계획적 범행이었습니다. 강민철 형사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김미선 씨는 울먹였습니다. 이걸 일찍 알았다면 신고했을 텐데 제가 미처 몰랐어요. 괜찮습니다. 지금이라도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5월 29일 수요일 실종 12일째. 수첩에 기록된 다른 여성들을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15명 중 3명이 과거 정우진에게 스토킹을 당했다고 증언했습니다. 지하철에서 계속 따라왔어요. 너무 무서웠습니다. 한 여성이 말했습니다. 하지만 모두 신고하지 않았습니다. 무서워서 그냥 도망만 쳤다고 했습니다. 만약 이들이 신고했다면 소연 씨를 구할 수 있었을까요? 오후 2시 국과수에서 추가 분석 결과가 나왔습니다. 차량 조수석에서 태연 씨의 지문이 발견되었습니다. 태연 씨도 차에 탔다는 증거였습니다. 하지만 혈흔은 소연 씨 것만 발견되었습니다. 태연 씨는 다치지 않았을까요? 아니면 다른 곳으로 옮겨진 걸까요? 오후 4시 정우진의 계좌를 추적했습니다. 5월 17일 금요일 정우진의 계좌에 500만 원이 입금되었습니다. 입금자는 정우석. 범행 하루 전에 돈이 오갔던 것입니다. 두 사람이 함께 범행을 계획한 증거였습니다. 오후 6시 양산 일대 수색이 계속되었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산 계곡 폐가 빈 창고 모든 곳을 뒤졌지만 허사였습니다. 5월 30일 목요일 실종 13일째. 태연 씨와 소연 씨의 가족들은 점점 지쳐갔습니다.
박순자 씨는 식사도 거르고 잠도 자지 못했습니다. 제발 사람만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해요. 눈물로 호소했습니다. 이경희 씨는 매일 경찰서를 찾아왔습니다. 우리 소연이 어디 있어요? 제발 찾아주세요. 하지만 경찰도 답답하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6월 1일 토요일 실종 15일째. 2주가 지났습니다. 언론의 관심도 점점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사건들이 뉴스를 장식했습니다.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이 사건은 조금씩 잊혀져 갔습니다. 하지만 가족들은 하루하루가 지옥이었습니다. 6월 15일 토요일 실종 29일째. 한 달이 지났습니다. 경찰은 전국에 수배령을 내렸습니다. 정우진과 정우석의 사진이 방송에 나왔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은 여전히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마치 연기처럼 사라져버렸습니다. 수사 인력도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처음 80명이던 인력은 20명으로 줄었습니다. 다른 사건들이 계속 발생했고 경찰도 한계가 있었습니다. 7월 1일 월요일 실종 45일째. 여름이 왔습니다. 해운대 해수욕장은 피서객들로 붐볐습니다. 45일 전 이곳에서 신혼부부가 사라진 것을 기억하는 사람은 많지 않았습니다. 강민철 형사는 여전히 수사를 계속했습니다. 매일 CCTV를 다시 보고 또 보았습니다. 혹시 놓친 단서가 있을까 확인하고 또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단서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8월 18일 일요일 실종 93일째. 3개월이 지났습니다. 태연 씨의 회사에서는 그의 책상을 정리했습니다. 언제 돌아올지 모르는 직원을 계속 기다릴 수는 없었습니다. 소연 씨의 학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2학기 개학을 앞두고 새로운 음악교사를 채용했습니다. 아이들은 물었습니다. 선생님은 어디 가셨어요? 새로운 선생님은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10월 1일 화요일 실종 137일째. 가을이 왔습니다. 박순자 씨는 아들의 옷을 만지며 울었습니다. 김병수 씨는 매일 술을 마셨습니다. 이경희 씨는 우울증 약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소연 씨 아버지 이동욱 씨는 말수가 줄었습니다. 네 가족 모두 무너져 내렸습니다. 11월 11일 월요일 실종 177일째. 태연 씨와 소연 씨가 결혼한 지 1년이 되는 날이었습니다. 작년 이날 두 사람은 행복하게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하지만 지금 두 사람은 어디에 있는 걸까요? 살아는 있는 걸까요? 아무도 알 수 없었습니다. 12월 25일 수요일 실종 222일째. 크리스마스였습니다. 거리는 캐럴이 흘러나오고 사람들은 행복해 보였습니다. 작년 크리스마스에는 6 식구가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태연 씨와 소연 씨가 손을 잡고 웃던 모습이 눈에 선했습니다. 그 행복이 영원할 줄 알았습니다. 2014년 1월 1일 수요일 실종 229일째. 새해가 밝았습니다. 하지만 가족들에게는 아무 의미가 없었습니다. 이경희 씨는 새해 소원을 빌었습니다. 제발 우리 딸 얼굴이라도 보게 해주세요. 3월 12일 수요일 실종 299일째. 정우진이 소연 씨를 처음 미행한 지 1년이 되는 날. 그날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수사는 사실상 중단되었습니다. 강민철 형사 혼자만 가끔 파일을 들춰볼 뿐이었습니다. 5월 18일 일요일 실종 366일째. 정확히 1년이 지났습니다. 가족들은 해운대를 찾았습니다. 두 사람이 마지막으로 목격된 그 장소, 달맞이길 오션뷰 카페는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창가 자리에 앉아 바다를 바라보았습니다. 1년 전 두 사람이 앉아있던 바로 그 자리. 우리 아이들 어디 있을까요? 박순자 씨가 울먹였습니다. 아무도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바다만 파도를 치고 있었습니다. 2015년 5월 18일 실종 731일째. 2년이 지났습니다. 사람들은 이 사건을 완전히 잊었습니다. 경찰도 더 이상 수사하지 않았습니다. 미제 사건으로 남았습니다. 하지만 가족들은 여전히 기다렸습니다. 언젠가 돌아올 거라고 믿었습니다. 2018년 5월 18일 실종 1827일째. 5년이 지났습니다. 태연 씨는 34세가 되었을 것입니다. 소연 씨는 32세가 되었을 것입니다. 만약 살아있다면. 하지만 살아있을 가능성은 점점 희박해졌습니다. 가족들은 이제 체념했습니다. 그저 진실이라도 알고 싶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는지, 왜 사라진 건지, 지금 어디에 있는지. 하지만 아무도 말해주지 않았습니다. 2020년 5월 18일 실종 2558일째. 7년이 지났습니다. 코로나로 세상이 멈췄습니다. 하지만 가족들의 고통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매일매일이 고통이었습니다. 박순자 씨는 치매가 왔습니다. 이경혜 씨는 암 투병 중이었습니다. 시간은 가족들을 갉아먹었습니다. 2023년 5월 18일 실종 3653일째. 10년이 지났습니다. 김병수 씨는 세상을 떠났습니다. 아들을 찾지 못한 채 눈을 감았습니다. 장례식장에는 빈 영정 사진 한 장이 놓였습니다. 태연 씨의 사진. 아버지는 끝내 아들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강민철 형사에게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경남 양산 교도소에서 걸려온 전화였습니다. 정우석이 면회를 신청했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건으로 수감 중이던 정우석이 10년 만에 입을 열었습니다. 6번째 사건 파일 10년 후에 밝혀진 진실. 2023년 5월 19일 금요일 실종 10년 1일째. 강민철 형사는 경남 양산교도소로 향했습니다. 10년 만에 다시 만나게 된 용의자 정우석. 면회실에 앉은 정우석은 10년 전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머리는 희끗희끗 백발이 되었고 얼굴에는 깊은 주름이 패여 있었습니다. 왜 이제야 말하려고 합니까? 강민철 형사가 차갑게 물었습니다.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어서요. 매일 밤 악몽에 시달렸습니다. 정우석의 손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날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처음부터 모두 말해보십시오. 정우석은 긴 침묵 끝에 입을 열었습니다. 2013년 5월 18일 그날 모든 것이 계획대로 되지 않았어요. 정우진 형은 3개월 동안 그 여자를 지켜봤습니다. 매주 토요일 남편과 함께 등산 가는 걸 알고 있었죠. 하지만 그날따라 등산이 아니라 바다로 간 겁니다. 우리는 당황했어요. 계획이 완전히 틀어진 거죠. 원래 계획이 뭐였습니까? 등산로에서 납치하려고 했어요. 사람이 없는 깊은 산속에서요. 하지만 바다로 가는 바람에 계획을 바꿔야 했습니다. 형이 전화로 저를 불렀고 저는 해운대로 급히 갔습니다. 오후 1시쯤 도착해서 형과 합류했죠. 그때 두 사람은 횟집에서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차 안에서 기다렸어요. 두 사람이 나올 때까지요. 오후 1시 20분 두 사람이 횟집을 나왔습니다. 손을 잡고 달맞이길로 걷기 시작했죠. 형이 천천히 차를 몰면서 뒤를 따라갔습니다. 카페에 들어가는 걸 봤고 우리는 근처에서 기다렸습니다. 오후 2시 두 사람이 카페를 나왔습니다. 그때 형이 말했어요. 지금이다 라고. 강민철 형사는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달맞이길은 관광객이 많아서 납치가 불가능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차를 세우고 남자인 척 접근했어요. 실례합니다. 이 근처에 맛집 좀 추천해 주실 수 있나요? 형이 웃으면서 물었습니다.
태연 씨가 친절하게 대답해 주었죠. 그 순간 저는 뒤에서 전기 충격기로 태연 씨를 제압했습니다. 소연 씨가 비명을 지르려는 순간 형이 입을 막았습니다. 두 사람을 재빨리 차에 태웠어요. 불과 30초도 안 걸렸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은 차 뒷좌석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우리는 곧바로 그곳을 빠져나왔습니다. 어디로 갔습니까? 기장 쪽으로 갔어요. 미리 준비해둔 빈 창고가 있었거든요. 가는 도중에 태연 씨가 깨어나기 시작했습니다. 형이 다시 전기 충격을 가했고 태연 씨는 다시 정신을 잃었습니다. 소연 씨는 계속 울면서 애원했어요. 제발 살려달라고. 그때 소연 씨가 저항하다가 입술이 찢어졌습니다. 피가 조금 났고 그게 차량과 옷에 묻은 겁니다. 오후 3시쯤 창고에 도착했습니다. 두 사람을 창고 안에 가둬두고 밧줄로 묶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할지 의논했습니다. 원래 계획은 뭐였습니까? 돈을 요구하려던 겁니까? 아니요. 형의 목적은 그게 아니었어요. 형은 그저 그 여자를 원했습니다. 소유하고 싶었던 거죠. 하지만 남편이 있으니까 함께 데려온 건데 계획이 꼬인 겁니다. 강민철 형사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태연 씨가 깨어나서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습니다. 당신들 제정신이야. 빨리 우리를 풀어줘. 경찰에 신고하지 않을게. 하지만 형은 듣지 않았어요. 오히려 태연 씨를 때렸습니다. 소연 씨는 계속 울면서 남편을 감싸려고 했습니다. 그 모습을 본 형이 화를 냈어요. 너는 왜 저 남자만 생각하냐고. 저는 무서웠습니다. 형의 눈빛이 완전히 미쳐 있었거든요. 오후 5시쯤 형이 소연 씨의 선글라스를 들고 나갔습니다. 해운대 바다에 버리고 올 거라고 했어요. 경찰을 혼란시키려고요. 저는 창고에 남아서 두 사람을 지켜봤습니다. 태연 씨가 제게 부탁했어요. 제발 우리를 풀어달라고. 저도 사람입니다. 양심이 있어요. 부탁합니다. 라고 간청했죠. 저는 흔들렸습니다. 이건 잘못됐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풀어줬습니까? 아니요. 그러지 못했어요. 형이 돌아올 게 두려웠습니다. 오후 7시쯤 형이 돌아왔고 우리는 저녁을 먹었습니다. 창고 밖에서 편의점 도시락을 먹으면서 의논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할 거냐고 제가 물었어요. 형은 며칠 더 지켜보다가 결정하자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상황이 급변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밤 10시쯤 태연 씨가 밧줄을 풀고 탈출하려 했습니다. 밖에서 소리가 들려서 우리가 급히 들어갔는데 태연 씨가 창문을 깨고 나가려던 참이었어요. 형이 달려들어서 태연 씨와 몸싸움이 벌어졌습니다. 저는 그저 멍하니 서서 지켜봤어요. 태연 씨는 힘이 셌습니다. 형을 밀어내고 문 쪽으로 달려갔죠. 하지만 형이 뒤에서 쇠파이프로 태연 씨의 뒷머리를 쳤습니다. 태연 씨는 그 자리에서 쓰러졌습니다. 소연 씨가 비명을 질렀어요. 여보 여보라고 울부짖었습니다. 저는 태연 씨를 확인했어요. 맥박이 없었습니다. 형 이 사람 죽었어요. 우리 큰일 났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형도 당황한 것 같았어요.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죠. 소연 씨는 정신을 잃을 듯 울면서 남편을 흔들었습니다. 깨어나, 제발 깨어나라고 계속 불렀지만 태연 씨는 깨어나지 않았습니다. 강민철 형사는 눈을 감았습니다. 10년 만에 듣는 진실. 그 다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형이 말했어요. 시신을 처리해야 한다고. 저는 반대했습니다. 경찰에 자수하자고 했어요. 하지만 형은 듣지 않았어요. 이미 돌이킬 수 없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그날 밤 태연 씨의 시신을 차에 실었습니다. 그리고 깊은 산속으로 갔어요. 양산 쪽 산이었습니다.
새벽 2시쯤 도착해서 산 깊숙이 시신을 묻었습니다. 얼마나 깊이 묻었는지 정확한 위치는 형만 알고 있었어요. 태연 씨의 운동화 한 짝과 휴대폰은 따로 가져왔습니다. 나중에 혼적을 흐리기 위해서였죠. 새벽 5시쯤 창고로 돌아왔을 때 소연 씨는 혼절해 있었습니다. 남편이 죽은 충격에 정신을 잃은 것 같았어요. 그 다음날 형이 소연 씨의 가디건을 기장산에 버렸습니다. 그리고 태연 씨 운동화도 그곳에 버려서 수색을 유도했죠. 그렇게 며칠이 지났습니다. 소연 씨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소연 씨는 더 이상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밥도 먹지 않고 물도 마시지 않았어요. 그저 벽만 바라보며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형은 매일 창고에 가서 소연 씨에게 말을 걸었지만 대답이 없었습니다. 일주일쯤 지났을 때 소연 씨가 열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제대로 먹지도 않고 위생 상태도 나빴으니 당연했죠. 저는 형에게 말했어요. 병원에 데려가야 한다고. 하지만 형은 그럴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냥 약국에서 해열제나 사다 주자고 했어요. 5월 24일 소연 씨의 상태가 악화되었습니다. 열이 너무 높아서 정신을 못 차릴 지경이었어요. 저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형이 없는 사이에 소연 씨를 병원에 데려가려고 했어요. 하지만 소연 씨를 차에 태우는 순간 형이 나타났습니다. 형은 화가 나서 저를 때렸어요. 배신자라고 욕했습니다. 그리고 소연 씨를 다시 창고로 끌고 갔습니다. 그날 밤 형과 저는 크게 싸웠습니다. 저는 더 이상 못하겠다고 경찰에 자수하겠다고 말했어요. 형은 그러면 나도 너도 평생 감옥에 갇힌다고 협박했습니다. 우리는 결국 결별하기로 했습니다. 형은 혼자서 소연 씨를 돌보겠다고 했어요. 저는 그곳을 떠났습니다. 그게 5월 24일 저녁이었습니다. 그게 끝입니까? 소연 씨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정우석은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모르겠어요. 그 이후로 형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전화도 안 받고 창고도 비어 있었어요. 형이 어디론가 소연 씨를 데리고 간 것 같았습니다. 그 이후로 10년 동안 형의 소식을 듣지 못했어요. 정우진은 어디 있습니까? 지금 어디에 숨어 있습니까? 모릅니다. 정말 모르겠어요. 저도 찾고 싶었지만 방법이 없었습니다. 강민철 형사는 책상을 쳤습니다. 당신은 살인에 가담했고 10년 동안 침묵했습니다. 용서받을 수 없는 범죄입니다. 저도 알아요. 매일매일 지옥 같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태연 씨 시신이 묻힌 곳을 알려주십시오. 양산 천성산 북쪽 계곡에서 2km 정도 들어간 곳입니다. 큰 바위 3개가 있는 곳 그 옆이에요. 경찰은 즉시 수색팀을 출동시켰습니다. 2023년 5월 21일 일요일 실종 10년 3일째 천성산 수색이 시작되었습니다. 정우석의 안내로 정확한 위치를 찾아갔습니다. 큰 바위 3개가 있는 곳에서 땅을 파기 시작했습니다. 오후 2시 30분 무언가 발견되었습니다. 흰색 천 조각이 먼저 보였습니다. 그리고 뼈가 나타났습니다. 사람의 유골이었습니다. 국과수에 보내 신원 확인을 의뢰했습니다. 2023년 5월 23일 화요일 DNA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유골의 신원은 김태연 씨로 확인되었습니다. 10년 만에 태연 씨를 찾았습니다. 하지만 차가운 유골로 돌아왔습니다. 박순자 씨는 아들의 유골을 안고 울부짖었습니다. 우리 아들 여기서 얼마나 외로웠을까. 강민철 형사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아직 소연 씨의 행방은 묘연했습니다. 정우진은 어디로 소연 씨를 데려간 걸까요? 소연 씨는 지금 살아있는 걸까요? 그리고 그날 밤 놀라운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7번째 사건 파일 10년 만에 재회.
2023년 5월 23일 밤 11시 경남 거제시에서 걸려온 제보 전화. 저기요, 혹시 10년 전에 실종된 부산 신혼부부 사건 아직 수사 중인가요? 거제시에 사는 주민 김혜진 씨 58세였습니다. 네, 맞습니다. 무슨 일이십니까? 우리 마을에 10년 전부터 사는 여자가 한 명 있는데 이상해요. 어떻게 이상합니까? 말을 거의 안 해요. 이름도 모르고 어디서 왔는지도 몰라요. 남자 한 명이랑 같이 사는데 그 남자도 수상해요. 강민철 형사는 즉시 거제로 향했습니다. 새벽 2시 거제시 동부면 학동마을에 도착했습니다. 작은 어촌 마을 끝자락에 낡은 집 한 채가 있었습니다. 경찰은 집을 포위했습니다. 새벽 3시 집 안에 진입했습니다. 남자 한 명이 잠들어 있었습니다. 손전등 불빛에 남자의 얼굴이 드러났습니다. 정우진이었습니다. 10년 만에 찾은 범인. 정우진은 체포되었고 즉시 손에 수갑이 채워졌습니다. 여자는 어디 있습니까? 소연 씨는 어디에 있습니까? 정우진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집 안을 수색했습니다. 작은 방 하나, 부엌 하나뿐인 초라한 집이었습니다. 그리고 안쪽 작은 방문을 열었습니다. 침대에 여자 한 명이 누워 있었습니다. 긴 머리에 야윈 얼굴 그리고 멍한 눈빛. 소연 씨였습니다. 10년 만에 찾은 소연 씨. 하지만 소연 씨는 경찰을 보고도 아무 반응이 없었습니다. 그저 천장만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소연 씨, 저는 경찰입니다. 이제 안전합니다. 강민철 형사가 다가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소연 씨는 고개도 돌리지 않았습니다. 마치 영혼이 없는 사람처럼 움직임이 없었습니다. 즉시 구급차가 출동했고 소연 씨는 병원으로 이송되었습니다. 새벽 5시 거제 시내 종합병원 응급실. 의사들이 소연 씨를 검사했습니다. 심한 영양실조와 탈수 증상이 있었습니다. 체중은 10년 전보다 15kg이나 줄어 있었습니다. 정신과 전문의가 소연 씨를 진찰했습니다.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와 우울증이 심각한 상태입니다. 말을 거의 하지 못하고 외부 자극에 반응이 거의 없습니다. 장기간의 트라우마로 인한 해리 증상으로 보입니다. 회복이 가능합니까? 시간이 필요합니다. 심리치료와 약물치료를 병행해야 해요. 하지만 완전한 회복은 장담할 수 없습니다. 새벽 7시 소연 씨 어머니 이경희 씨에게 연락이 갔습니다. 소연이를 찾았다는 말에 이경희 씨는 기절할 뻔했습니다. 정말입니까? 우리 딸이 살아있어요. 네, 지금 거제 병원에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이경희 씨는 남편과 함께 급히 거제로 향했습니다. 오전 10시 병원 병실에서 10년 만에 재회가 이루어졌습니다. 소연아, 엄마야, 엄마 왔어. 이경희 씨가 떨리는 손으로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하지만 소연 씨는 엄마를 보고도 아무 표정 변화가 없었습니다. 그저 멍하니 천장만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우리 딸 엄마야, 알아보겠니? 눈물을 흘리며 계속 불렀지만 소연 씨는 반응이 없었습니다. 의사가 설명했습니다. 지금은 주변을 인식하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천천히 시간을 두고 회복을 기다려야 합니다. 한편 정우진은 경찰 조사를 받고 있었습니다. 2013년 5월 24일 이후 10년간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정우진은 처음에는 입을 다물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증거가 명확했고 결국 진술을 시작했습니다. 동생이 떠난 후 저는 소연 씨를 데리고 창고를 떠났습니다. 거제도로 갔어요. 아무도 우리를 모르는 곳으로. 작은 집을 구해서 그곳에서 살았습니다. 소연 씨를 어떻게 했습니까? 처음엔 회복시키려고 했어요. 밥을 먹이고 약도 먹였습니다. 하지만 소연 씨는 계속 남편을 찾았어요. 여보, 여보라고 매일 울부짖었습니다. 한 달쯤 지나자
소연 씨는 말을 멈췄어요. 그냥 인형처럼 아무 반응도 없어졌습니다. 그런 상태로 10년을 살았습니까? 네, 저도 힘들었어요. 하지만 풀어줄 수가 없었습니다. 풀어주면 저는 감옥에 가니까요. 당신은 한 사람의 인생을 완전히 파괴했습니다. 그것도 10년 동안이나 말입니다. 강민철 형사의 목소리는 분노로 떨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정우진은 고개를 숙였지만 진심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2023년 5월 25일 목요일, 정우진은 살인 및 감금 혐의로 구속되었습니다. 정우석도 살인방조 및 시체유기 혐의로 추가 기소되었습니다. 검찰은 두 사람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습니다. 2023년 7월 15일 토요일, 1심 재판에서 정우진은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계획적 범행과 10년간의 감금이 중형의 이유였습니다. 정우석은 징역 20년을 선고받았습니다. 2023년 8월 18일 금요일, 태연 씨의 장례식이 치러졌습니다. 10년 만에 가족 품으로 돌아온 아들. 박순자 씨는 아들의 영정 사진을 끌어안고 통곡했습니다. 미안해, 우리 아들 엄마가 늦게 찾아서 미안해. 영결식장은 눈물바다가 되었습니다. 태연 씨의 회사 동료들도 모두 참석했습니다. 15년 전 함께 일하던 동료들 모두 백발이 성성했습니다. 좋은 사람이었는데 너무 억울하게 떠났어. 모두가 고인의 명복을 빌었습니다. 한편 소연 씨는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었습니다. 3개월이 지났지만 여전히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정신과 전문의들이 매일 치료를 했지만 진전이 느렸습니다. 이경혜 씨는 매일 병원을 찾아 딸 곁을 지켰습니다. 소연아, 엄마야, 오늘도 왔어. 딸의 손을 잡고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내가 좋아하던 노래도 불러주고 옛날 이야기도 해줬습니다. 하지만 소연 씨는 여전히 반응이 없었습니다. 2023년 10월 1일 일요일, 5개월이 지난 어느 날 작은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소연 씨가 처음으로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경혜 씨가 남편 이야기를 하는데 갑자기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소연아, 울고 있니? 엄마 목소리 들리니? 소연 씨의 입술이 떨렸습니다. 그리고 아주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 첫 마디였습니다. 10년 만에 내뱉은 첫 마디. 이경혜 씨는 딸을 끌어안고 울었습니다. 그래, 엄마야, 우리 딸 이제 괜찮을 거야. 그날부터 소연 씨는 조금씩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말을 조금씩 하기 시작했고 가족을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2024년 1월 15일 월요일, 소연 씨는 퇴원했습니다. 아직 완전히 회복된 것은 아니었지만 일상생활은 가능했습니다. 부모님 집에서 생활하며 계속 치료를 받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소연 씨는 10년 전 그날의 기억을 거의 하지 못했습니다. 남편이 죽은 순간 이후의 기억이 대부분 지워져 있었습니다. 의사는 말했습니다. 너무 고통스러운 기억은 뇌가 스스로 차단하는 겁니다. 무리해서 기억하려 하지 마세요. 2024년 5월 18일 토요일, 실종 11년이 되는 날이었습니다. 소연 씨는 부모님과 함께 해운대를 찾았습니다. 11년 전 남편과 마지막으로 함께했던 그곳, 달맞이길 오션뷰 카페는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창가 자리에 앉아 바다를 바라보았습니다. 남편과 마지막으로 커피를 마셨던 바로 그 자리. 여보, 미안해요. 나 혼자만 살아서 미안해요. 소연 씨는 조용히 눈물을 흘렸습니다. 바다는 여전히 푸르렀고 파도는 여전히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그날의 행복은 다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2025년 10월 29일 수요일, 소연 씨는 지금도 회복 중입니다. 정상적인 생활은 아직 어렵지만 조금씩 나아지고 있습니다. 매주 심리 상담을 받으며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정우진은 무기징역으로 복역 중입니다. 정우석은 20년형으로 복역 중입니다. 두 사람 모두 항소했지만 기각되었습니다. 강민철 형사는 은퇴했습니다. 마지막까지 이 사건을 풀고 은퇴한 것에 보람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너무 늦게 찾아낸 것이 평생 후회로 남았습니다. 8번째 사건 파일 남겨진 사람들. 2025년 10월 29일 수요일, 오늘 12년 6개월이 지난 지금 이 사건은 여전히 많은 것을 남겼습니다. 부산 남구 대연동 그 아파트는 여전히 그 자리에 있습니다. 15층 1502호 두 사람이 살던 그 집. 지금은 다른 가족이 살고 있지만 이 집의 비극을 아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박순자 씨는 지금도 아들의 방을 그대로 두고 있습니다. 10년 전 모습 그대로 아들이 돌아올 것처럼 말입니다. 매일 아침 아들의 사진 앞에서 기도를 합니다. 하늘나라에서는 행복하길 바란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경혜 씨는 딸과 함께 조용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잃어버린 10년을 되찾을 수는 없지만 남은 시간이라도 함께하려 합니다. 소연 씨는 여전히 회복 중입니다. 말을 할 수 있고 걸을 수 있지만 예전의 그 밝은 모습은 아닙니다. 음악을 들으면 가끔 미소를 짓지만 노래를 부르지는 못합니다. 학교로 돌아가지도 못했습니다. 아이들을 보면 무섭다고 합니다. 트라우마는 깊고 상처는 아직도 아물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남편이 지켜보고 있다고 믿으며 버티고 있습니다. 강민철 전 형사는 은퇴 후 청소년 범죄 예방 강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전국의 학교를 다니며 이 사건을 이야기합니다. 작은 관심이 한 사람의 목숨을 구할 수 있다고 강조합니다. 이 사건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배워야 할까요? 첫째, 주변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수상한 사람이 누군가를 미행하는 것을 보면 신고해야 합니다. 작은 관심 하나가 큰 범죄를 막을 수 있습니다. 김영수 씨처럼 목격한 것을 경찰에 알리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물론 그것만으로는 부족했지만 그래도 중요한 단서가 되었습니다. 만약 더 많은 사람들이 신고했다면 더 빨리 찾을 수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둘째, 성범죄자에 대한 관리가 더욱 철저해야 합니다. 정우진은 이미 성범죄 전과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대로 된 관리를 받지 않았고 다시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집행유예로 풀려난 성범죄자들에 대한 추적 관찰이 필요합니다. 그들이 다시 범죄를 저지르지 않도록 사회가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전자발찌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정기적인 상담과 관리가 필요합니다. 셋째, 가족과 친구들의 일상을 공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태연 씨와 소연 씨는 그날 갑자기 등산 대신 바다로 갔습니다. 만약 가족들이 그 사실을 미리 알았다면 어땠을까요? 물론 범죄를 막지는 못했겠지만 수색은 더 빨랐을 것입니다. 어디 가는지, 누구를 만나는지 가족에게 알리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귀찮아 보일 수 있지만 이것이 당신의 생명을 지키는 방법입니다. 넷째, 포기하지 않는 것의 중요함을 배웠습니다. 강민철 형사는 10년 동안 이 사건을 잊지 않았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모두 포기했을 때도 그는 계속 파일을 들춰봤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진실을 밝혀냈습니다. 가족들도 10년 동안 희망을 놓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자식을 기다리는 부모의 마음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 기다림이 있었기에 소연 씨는 다시 가족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께 부탁드립니다. 주변에 수상한 사람이 있으면 즉시 신고하세요. 여성을 따라다니거나 미행하는 사람을 보면 경찰에 알려주세요. 당신의 작은 용기가 누군가의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족들과 친구들에게 항상 자신의 일정을 공유하세요.
어디 가는지, 누구를 만나는지 알리는 것이 안전의 첫걸음입니다. 혼자 있을 때는 특히 더 조심해야 합니다. 낯선 사람이 접근하면 주변 사람이 많은 곳으로 가세요. 도움을 요청하는 것을 주저하지 마세요. 요즘 매스컴에서 캄보디아 사건 때문에 시끄럽지만 사실 우리나라에서 한 해 실종되는 인구가 7만 명이나 됩니다. 1년이면 80만 명 이상이 실종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지금도 어딘가에서 돌아오지 않는 가족들을 기다리는 국민들이 1년에 80만 명이 넘습니다. 언론에서는 보도가 잘 안 됩니다. 치안이 불안하다고 국민들이 느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실종되고 있고 심지어 장기가 적출되는 것이 의심이 되는 하반신 시신이 발견되는 뉴스 기사도 가끔씩 나옵니다. 정부에서 실종자 전담팀을 구성해서 오늘 이야기보다 심각한 대한민국의 실종 사건을 해결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희망을 잃지 않는 것입니다. 아무리 어두운 밤도 언젠가는 아침이 옵니다. 아무리 힘든 시간도 언젠가는 지나갑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당신의 곁에는 당신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건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 줍니다. 인생은 한순간에 바뀔 수 있다는 것. 평범한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지, 그리고 가족의 사랑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말입니다. 태연 씨는 이제 하늘나라에서 편히 쉬고 있을 것입니다. 더 이상 고통받지 않는 곳에서 평화를 찾았기를 바랍니다. 소연 씨는 남은 인생을 천천히 살아갈 것입니다. 잃어버린 시간을 되찾을 수는 없지만 새로운 시간을 만들어갈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사건을 기억해야 합니다. 같은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사회가 변화해야 합니다. 당신의 관심이 세상을 바꿀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께 작은 교훈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이 채널이 여러분의 하루에 의미 있는 시간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새로운 사연을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누군가에게는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소중한 사람들과 함께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일상이 가장 소중합니다. 2013년 5월 18일 그날의 비극을 잊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더 나은 내일을 위해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